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어떤 국가가 정의로운 국가인가 파트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해 봅시다. Let's get it! 오늘도 역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전 오늘의 라떼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붉은 악마라는 게 날렸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네, 붉은 악마는 2002년 월드컵 당시 활약했던 축구 응원 팬클럽입니다. 이때 우리나라가 축구 4강까지 진출하면서 정말 전 국민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렇게 광장이 꽉 차기도 하고 선생님은 심지어 초등학교 졸업 앨범까지 이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고 찍어버렸습니다. 추억이 돋네요. 지금 우리나라도 다시 한번 이때 신화를 다시 한번 재현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라떼 코너를 마무리하고 수업에 들어가 봅시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국가와 관련된 파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사실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국가란 일정한 영토와 그곳에 사는 국민으로 구성된 주권을 가지고 있는 집단입니다. 여기 사진처럼 우리나라도 영토를 지니고 있고요. 우리는 그 안에서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잡힐 수 있습니다. 국가의 구성 요소를 분석해보며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국가는 크게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객관적 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 등으로 우리가 실제 확인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을 말합니다. 주관적 요소는 소속감, 자부심 등으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요소들을 말합니다. 이 두 요소들이 합쳐져 국가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국가의 기원에 대해 살펴봅시다. 물론 역사 시간에 이미 배웠겠지만 오늘은 역사적인 관점보다는 도덕적인 관점에서 국가가 어떻게 생긴 건지 살펴보려는 겁니다. 먼저 아리스토텔레스 형님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그 유명한 고대 그리스 플라톤의 제자입니다. 이분은 국가가 자연적으로 생겨났다는 자연 발생설을 주장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사회적 본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본성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가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뭉쳐 가정이 만들어지고 이 가정들이 여럿 모여 마을이 되고 또 마을들이 합쳐지며 국가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사상가는 홉스입니다. 홉스는 사회계약설이라는 엄청난 사상을 주장했습니다. 일단 홉스는 성악설의 입장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성악설을 전제로 깔고 홉스는 국가가 없는 상태, 경찰이나 군대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상태를 상상해 보자고 말합니다. 이 상황을 홉스는 자연 상태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네, 경찰이나 군대가 없으면 말 그대로 무법지대가 되는 거죠. 홉스가 봤을 때 이기적인 본성을 지닌 인간들은 서로 죽이고 뺏고 훔치고 난장판이 될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서 서로 아무도 믿지 못하고 무법지대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통과 갈등, 불안을 해결하고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 서로 계약을 맺고 국가라는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도덕적 관점에서도 국가의 기원은 여러 이론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국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국가의 역할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줍니다. 이렇게 국방, 치안 등의 활동을 통해 우리를 안전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법의 제정과 집행을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합니다.
시대와 상황에 맞춰 법을 제정하고 그 법을 집행합니다. 그리고 이 법을 통해 우리 사회 질서가 유지됩니다. 셋째,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를 제공합니다. 국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 국가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두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극적 국가관이 있습니다. 소극적 국가관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역할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국가의 역할은 이 그림들처럼 치안을 유지하고 국토를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정도만 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극적 국가관에서는 국가를 야경국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밤에 한잔말인데요. 밤에 경찰처럼 지켜주는 역할만 한다는 겁니다. 국가의 역할과 힘이 커질수록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과 통제를 하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가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다만 소극적 국가관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작기 때문에 적극적인 복지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빈부격차를 해결하거나 공동선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적극적 국가관의 내용을 볼까요? 적극적 국가관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가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과 복지를 제공하여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려고 합니다. 다만 적극적 국가관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너무 확대돼요. 복지가 강화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노력을 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세금 부담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소극적 국가, 적극적 국가 정확하게 딱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따라 두 가지 모두 다 어느 정도씩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상황에 따라 어느 쪽으로 더 힘을 줄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 소극적 국가와 적극적 국가, 어떤 국가를 추구하든지 정의로운 국가가 되어야 국민의 삶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국가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자유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공정한 기회와 정당한 몫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복지제도를 확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국민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평화가 유지돼야 국민들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안녕.